영국 헤들랜드 1971년 작은 사진 현상소가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필름 현상, 화학 용액, 정해진 교대 근무.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며 특별한 일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여러 직원에게서 동시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처럼 보였다. 메스꺼움, 구토, 극심한 복통. 어떤 이는 일터에서 바로 쓰러졌고 어떤 이는 일찍 조퇴했다. 몇몇은 병가를 내고 저절로 낫기를 바라며 집에 머물렀다. 의사에게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는 별다른 우려를 낳지 않았다. 진단명은 익숙했다. 바이러스성 감염. 70년대 초에는 흔한 일이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치료법이 처방되었고 안정을 권고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환자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몇몇은 증상이 더 심해졌다. 사람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줄었으며 지속적인 무기력증을 호소했다. 몇몇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는 이상했지만 진단은 바뀌지 않았다. 직원 중 한 명인 밥 이글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더 힘들어했다. 그의 상태는 더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통증은 계속되었고 약은 효과가 없었다. 그의 건강은 날마다 나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밥 이글은 세상을 떠났다. 서류상 사인은 병의 합병증으로 기록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진단이 있었고 상태 악화가 있었으며 결과가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도 범죄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증상들이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탈모, 극심한 통증, 점진적인 신체 파괴.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감염의 경과와는 잘 들어맞지 않았다. 논의 끝에 법의학적 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요식행위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무엇이 이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었는지 밝혀내야만 했다. 부검 결과는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다. 밥 이글의 조직에서 고농도의 탈륨이 검출된 것이다. 탈륨은 중금속이자 강력한 독극물이다.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진다. 아팠던 사진 현상소 직원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가설은 사라졌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의학적 사례로 간주되지 않았다. 검출된 물질의 농도는 화학물질과의 우연한 접촉이나 생산 과정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부검 자료는 경찰에 넘어갔다. 이 순간부터 헤들랜드의 사진 현상소는 더 이상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과 휴식으로 치료하려 했던 이상한 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부검 결과가 경찰에 전달되자 가능한 가설의 범위는 급격히 좁혀졌다. 탈륨은 우연히 접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생활화학 제품도 아니고 생산 과정의 실수도 아니다. 탈륨을 다루려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수사관들은 가장 명백한 장소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사진 현상소였다. 이곳에서는 매일 화학 용액을 사용하고 시약과 공정이 있으며 물질에 접견할 수 있었다. 건물, 작업 공간,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모두 이름까지 아는 사이였고 외부인은 없었다. 조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누가 화학물질에 접근할 수 있었고 동시에 경영진의 의심을 사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명단에서 처음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그레이엄 영. 그는 현상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별다른 논의 없이 채용되었다. 그는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했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고용주에게 그는 화학 공정을 다룰 줄 알고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력을 확인했을 때 언뜻 보기에는 걱정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1947년에 태어나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이 그가 기술적인 주제, 특히 정확성과 세심함이 요구되는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화학에 대한 관심은 학창 시절에 생겨났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학습 자료를 모았으며 물질의 반응과 특성을 파고들었다. 교사들은 그의 지식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성적은 우수했다. 이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레이엄의 이후 행적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이력에는 일반적인 경력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긴 공백기가 있었다. 이 공백은 드러나지 않았고 서류를 대충 훑어볼 때는 의문을 자아내지 않았다. 사진 현상소에 취직할 무렵 그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식적으로 그는 직업 선택에 제한이 없었다. 그의 과거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현상소 경영진에게 그는 적합한 후보자로 보였다. 지식이 있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며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업무를 기꺼이 수행했다. 그를 거절할 외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를 똑같이 기억했다.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는 제 시간에 출근해서 자기 일을 했고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았다.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대부분에게 그는 그저 최근에 새로 들어온 교대 근무자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가 평범한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왜 그의 이력에 공백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서류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위험할 정도로 평범해 보이기 시작한다. 깊은 화학 지식과 알려지지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그를 안전하다고 인정한 직후에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했다. 사진 현상소도 브로드무어도 아니었다. 훨씬 더 이전 60년대 초 영 가족의 집으로. 그 시절에는 어떤 것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평범한 가족, 일상적인 삶.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다. 급격한 복통, 무기력, 전반적인 건강 악화. 의사들은 소화불량 문제를 언급하며 치료를 처방했다. 얼마 후 누나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또다시 통증, 메스꺼움, 무기력. 진단은 모호했다. 감염 가능성이나 음식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했다. 정밀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레이엄의 행동은 의심을 사지 않았다. 그는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살핌과 관심으로 보였다. 그는 가족, 특히 상태가 악화될 때 그들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계모인 몰리 영의 상태는 다른 가족들보다 더 심하게 악화되었다. 통증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처방된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 그녀의 상태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나빠졌다. 의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찾지 못했다. 그레이엄은 점점 더 그녀 곁에 머물렀다. 그는 차와 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이를 도움으로 기억했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헌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시간이 흘러 몰리는 세상을 떠났다. 공식 서류에는 사인이 독극물과 관련 없는 질병으로 기록되었다. 법의학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 후 나머지 가족들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다. 통증은 사라지고 증상도 없어졌다. 사람들은 이를 병이 자연스럽게 끝나고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다. 일어난 일들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았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들은 경찰 보고서에 오르지도 특이한 일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수년이 지나 사실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 시기가 연쇄 사건의 첫 골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연이은 불행처럼 보였다. 이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수사팀이 60년대 초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 후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여기였다. 그리고 사진 현상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실제로는 훨씬 더 이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명확해졌다. 영가족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을 되찾았다. 병은 물러갔고 이상한 증상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은
더 이상 이어지지도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은 하나의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화학에 대한 그레이엄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집중적이고 목적성을 띠게 되었다. 학교에서 그는 방과 후에 남는 일이 잦아졌다. 시약을 다루고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질문들을 했다. 특히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제에 매력을 느꼈다. 화학 교사 중 한 명이 이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레이엄이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의 지식이 비정상적으로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전문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수업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화합물의 특성을 알고 있었다. 과시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에 가까웠다. 어느 순간 교사는 그의 책상에서 교육과정에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 담긴 용기들을 발견했다. 이름들은 전문가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뚜렷한 독성을 지닌 화합물들이었다. 그것들이 학교 교실에 있다는 사실은 의문을 낳았다. 그레이엄과의 대화는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 그는 발견된 물건을 부인하지도 출처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과학적 호기심으로 설명했다. 긴장 없이 차분하게 말하며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알려진 사실과 모순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명분은 없었다. 물질들은 압수되었다. 기록이 남겨졌다. 상황은 불쾌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레이엄의 친척인 이모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불안한 신호였다. 기억 속에서 가족의 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떠올랐다. 질병들, 몰리의 상태 악화, 이전에는 관련 없어 보였던 우연의 일치들. 그녀는 비난을 하거나 범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의심을 나누었다. 그레이엄이 위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들은 큰 소리로 외쳐지진 않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전달되었다. 정보는 경찰에까지 전달되었다. 아직 공식적인 혐의는 없었다. 그보다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계기 정도로 여겨졌다. 법 집행기관에게 이는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보였다. 학교에서의 발견, 가족 내 사건들, 나이와 환경에 맞지 않는 지식 수준. 첫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색이나 체포가 아니었다. 전문가와의 면담이 정해졌다. 형식적으로는 상태와 사고방식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의심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추가 조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줄 검사였다. 이 단계에서 그레이엄은 아직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는 주시 대상이었지만 낙인이 찍히지는 않았다. 시스템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처음으로 가족과 학교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사적인 문제를 넘어 공식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조용한 호기심은 절차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순한 취미로 보였던 지식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문가와의 면담 결정은 1962년 초에 내려졌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여전히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했다. 어떠한 혐의도 범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상담에 관한 것이었다. 만남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사무실, 표준 절차, 기록. 그레이엄은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겁먹은 기색도 긴장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질문에는 막힘없이 상세하게 대답했다. 대화가 화학에 이르자 그는 특히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다양한 물질의 작용 원리를 쉽게 설명했다. 복용량, 시간 간격, 축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의 지식 수준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기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처음의 대화는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책, 실험, 과학에 대한 관심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점차 초점을 실용적인 부분, 즉 그 지식이 교실 밖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로 옮겼다. 그레이엄은 주제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관찰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물질의 효과를 어떻게 시험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의 말에는 변명도, 했던 말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과정처럼 이야기했다. 대화가 1961년 영 가족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이르자 그는 자신의 개입을 인정했다. 그는 아버지와 누나의 상태를 상세히 묘사했다. 그리고 몰리에 대해 말했다. 변화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물질의 양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신체의 반응을 어떻게 관찰했는지에 대해. 이 단계에서 면담은 진단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관심사에 대한 논의도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백이었다. 게다가
즉석에서 지어낼 수 없는 세부 사항을로 뒷받침된 자백이었다. 전문가는 들은 기용을 기록하여 경찰에 전달했다. 이 일은 같은 1962년에 일어났다. 이후 조치는 과시적인 서두름 없이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증언은 의료 기록 및 친척들의 기억과 대조되었다. 시간 순서는 일치했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몰리의 죽음으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말들은 문서로 작성되었다. 우연한 질병이라는 가설은 최종적으로 힘을 잃었다. 1962년 4월 그의 체포가 결정되었다. 표현은 건조하고 절제되었다. 자백과 간접적인 데이터로 확인된 고의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시스템에게 이것은 그레이엄이 관찰 대상에서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된 첫 순간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상황이 설명되고 통제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백은 기록되었다. 사실들은 대조되었다. 개입이 이루어졌다. 절차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 마무리되었다는 느낌이 나중에 기만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 관심은 사건 자체에서 그것을 저지른 사람의 상태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2년에 내려진 결정들이 앞으로 몇 년간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자백 이후 사건은 더 이상 구두 증언의 집합이 아니게 되었다. 경찰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이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의 연속으로 보였고 공식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말이든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했다. 1962년 5월 그레이엄의 방을 수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긴급 조치도 과시적인 조치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미 시작된 조사의 논리적인 연장이었다. 그의 말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가 면담 중에 말했던 것에 대한 물질적인 흔적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수색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압박도 서두름도 없었다. 방은 평범해 보였다. 책, 공책, 개인 물품들. 즉시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이곳이 단순히 과학의 학문적 관심에 가진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서랍과 선반에서는 학교 수업에 사용되지 않는 물질들이 발견되었다. 용기에는 깔끔하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름은 오류 없이 정확했다. 이것들은 복용량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화합물들이었다. 이것들의 존재는 화학에 대한 관심이 이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옆에서는 독성학 관련 문헌들이 발견되었다. 대중적인 서적이나 입문서가 아니었다. 물질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반응 속도, 축적 효과가 상세히 기술된 전문 참고서들이었다. 60년대 초반의 전문 분야 밖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였다. 특히 공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안에는 엄격한 체계가 발견되었다. 날짜, 시간, 특정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간결한 메모, 감정도 논평도 없었다. 오직 관찰의 기록뿐이었다. 이 기록들에는 물질의 양과 첨가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 상태의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다. 별도의 페이지들은 몰리에게 할애되어 있었다. 시간 순서는 1961년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던 시기와 완전히 일치했다. 기록들은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 과정이었다. 계획, 관찰, 결과 기록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레이엄이 전문가와의 면담 중에 했던 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했다. 발견된 모든 자료는 압수되어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1962년 여름 동안 전문가들은 발견된 물질과 기술된 효과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했다. 명시된 양과 반응은 당시 독성학에 알려진 데이터와 일치했다. 그 후 관심은 사건 자체에서 그레이엄의 상태로 옮겨갔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 기록의 성격, 결과에 대한 감정적 평가의 완전한 부재가 핵심 요소가 되었다.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가 지정되었다. 1962년 말 종합적인 결론이 형성되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일어난 일을 일반적인 법적 틀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행동은 왜곡된 인식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깊은 집착의 결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 일반적인 형식의 형사소송은 계속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신 이상으로 판정되어 엄중경비 전문 병원인 브로드무어의 강제 치료를 위해 보내졌다. 1963년 초 그레이엄은 그곳의 담장 안에 있게 되었다. 시스템에게 이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다. 자백은 받아들여졌고
물적 증거는 연구되었으며 의학적 평가는 이루어졌다. 그 사람은 격리되어 지속적인 관찰하에 놓였다. 그 순간에는 상황이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위험을 초래했던 모든 것이 이제 기관의 틀 안에서 제한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잠시 멈추는 듯하다.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 멈춤은 나중에 전체 사건의 연쇄고리 중 가장 기만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병원에서의 첫 몇 달은 조용히 지나갔다. 일과는 엄격했고 규칙은 명확했으며 감시는 계속되었다. 직원들에게 그레이엄은 앞으로 수년간 지켜봐야 할 많은 환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를 특별 대우하거나 문제아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규칙을 준수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정해진 경계를 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의 침착함과 행동 통제 능력을 주목했다. 보고서에는 안정적인 상태와 외부적인 위험 징후 없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독서로 보냈다. 그의 관심사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화학, 독성학, 식물학 관련 문헌을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그런 책들은 금지되지 않았다. 브로드무어에서는 지적인 활동이 긴장을 완화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기관 부지에는 정원이 있었다. 흙을 만지는 일은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환자들은 식물을 돌보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간단한 작업을 수행했다. 그레이엄은 이 활동에 빠르게 참여했다. 그는 꼼꼼하고 세심했으며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그의 관심이 특정 종류의 식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주로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기술된 특성을 가진 식물들이었다. 그는 이를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과학적 호기심으로 설명했다. 숨겨진 의도에 대한 암시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공식적으로 그의 활동을 제한할 근거는 없었다. 그는 규칙을 어기지도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적응 및 치료 과정의 일부로 보였다. 몇 년이 아무런 급작스러운 사건 없이 지나갔다. 보고서는 판에 박은 듯 비슷해졌다. 행동은 안정적이라고 기술되었다. 위반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점점 더 긍정적인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점차 기관 내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 환자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무기력, 메스꺼움, 전반적인 불쾌감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이것이 환자들 자신의 상태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나중에는 직원들에게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음식, 물, 수용 환경을 점검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다. 사건들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아졌다. 그레이엄의 이름이 직원들 사이의 대화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으로. 그의 지식, 정원에서의 작업,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이 점차 불안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환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하는 별명이 생겨났다. 그를 브로드무어의 독살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이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행정부에게 그런 대화는 억측처럼 보였다. 증거도 구체적인 사실도 없었다. 외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평범하고 조용한 관찰 기간처럼 보였다. 보고서에는 점점 더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었다. 행동은 안정적이다.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원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이 기록들은 해마다 쌓여가며 점차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60년대 말에 이르러 초점이 바뀌었다. 의사들은 초기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일이 줄어들고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전에는 위험한 집착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사라진 관심사로 기술되었다. 표현은 더 신중하고 부드러워졌다. 1970년 최종 평가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표준 절차였다. 수용기간 전체에 걸친 관찰 기록, 의료 진단서, 행동 보고서가 분석되었다. 결정은 한순간에 내려지지 않았다. 일련의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1971년 초 브로드무어의 정신과 의사들은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했다. 서류에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극물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강박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며 지나간 단계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었다. 자제력과 주변에 대한 위협 징후가 없음이 언급되었다. 별도의 장은 미래에 적응에 할애되었다. 거기에는 사회로 복귀했을 때 그가 일반적인 규칙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일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자료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경고도 명시되지 않았다.
그럴 만한 공식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1971년 봄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그레이엄은 기관의 담장을 떠났다. 시스템에게 이것은 길고 성공적인 과정의 마무리처럼 보였다. 60년대 초에 위함인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의료 기록은 기록 보관소 내부에 남았다. 이 정보는 기관 밖에서 그를 따라다니지도 고용주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 그는 외부적인 표식이나 공식적인 제한 없이 사회로 돌아왔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치료는 끝났다. 관찰은 중단되었다. 브로드무어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야기의 다음 장이 시작된다.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론이 처음으로 기관 밖의 현실과 마주하는 장이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일관되고 깔끔해 보였다. 위원회는 통과되었고 결론은 작성되었으며 결정은 서명되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보고서에 기록된 것과 그 이면에 남겨진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음이 드러난다. 브로드무아에서 수년간의 관찰을 통해 작성된 의료 기록들은 여러 면에서 서로 비슷했다.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높은 지능 수준이 강조되었다. 좋은 기억력, 논리적 사고, 분석 능력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자질들은 회복과 사회 적응의 징후로 간주되었다. 동시에 기록에는 다른 세부 사항들도 나타났다. 차가운 대화 방식, 감정의 절제, 거리를 두는 능력. 이러한 특징들은 기록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평가를 받거나 위험 요소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의사들은 그레이엄이 대화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구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평탄하고 차분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행동 통제는 치료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면의 변화인지 아니면 단지 전문가들의 기대에 대한 외적인 적응인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일부 기록에는 대화를 통제하고 이끄는 그의 능력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노큰 지능은 의도를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제력의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시대적 배경 또한 한몫했다. 70년대 초 사이코패스는 아직 장기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인격장애로 인식되지 않았다. 진단은 신중하게 사용되었다. 갈등과 징계 위반이 없다는 점이 다른 불안한 신호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감정은 인격 구조가 아닌 외부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게 보이는 능력이 치유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석방 결정은 공식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행동은 안정적이다. 위반은 없다. 진전은 기록되었다. 서류상으로는 제한을 둘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실패는 부주의나 성급함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선택된 평가 모델의 결과다. 시스템은 정리되지 않은 의심보다 보고서를 더 신뢰한다. 종이는 불안한 감각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이 결정의 결과는 매우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통제와 제한 없이 평범한 환경으로 돌아왔다. 그의 지식과 경험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경고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기록 보관소에 남았다. 바로 이 결정의 연쇄가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석방은 그에게 다시 한번 화학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직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저질러진 실수들은 이제 그 밖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71년 여름, 헤들랜드에서의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사진 현상소 직원들의 건강 악화 원인은 주요 가설들이 이미 검토되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분명했다. 생산 과정의 실수는 배제되었다. 시약은 기준에 부합했고 보관 조건은 위반되지 않았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접근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다. 직원들에 대한 신문 또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심각한 갈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은 조용하고 업무적인 분위기로 묘사되었다. 개인적인 동기나 숨겨진 긴장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단계에서 그레이엄 영은 시야 밖에 있었다. 그는 최근에 채용되었고 업무를 꼼꼼하게 수행했으며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경찰에게 그는 관련성의 징후가 없는 배경인물처럼 보였다. 수사는 명확한 방향 없이 계속되었다. 증상들은 우려를 낳았지만 그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환점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그레이엄이 직접 의사에게 찾아갔다. 자신의 상태 때문도 불평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관찰한 바를 나누었다.
그는 벌어지는 일의 원인이 탈륨 중독일 수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증상의 특징과 물질의 특성으로 이를 설명했다. 그의 말은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사람처럼 평탄하고 자신감 있으며 감정이 없었다. 의사들에게 이것은 이상하게 들렸다. 탈륨은 표준적인 가설에 속하지 않았다. 희귀하고 특정한 물질이었다. 그것을 언급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잘 이해해야 했다. 정보는 경찰에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특별한 강조 없이 특이한 세부 사항으로. 하지만 그 사실 자체는 즉시 두드러졌다. 전문 지식이 없는 현상소 직원이 나중에 핵심이 될 물질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영은 아직 용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 아니게 되었다. 그의 지식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정확해 보였다. 수사팀은 이미 다른 관심을 가지고 직원 명단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전까지 조용한 과정의 참여자로만 보였던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정확한 추측은 대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레이엄 영이라는 이름 주위에 생겨난 관심은 빠르게 공식적인 차원으로 넘어갔다. 그의 지식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평범한 사진 현상소 직원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수사관들은 기본적인 절차부터 시작했다. 신원 조회, 기록 보관소에 대한 질의, 경력 데이터와 의료 기록 대조. 보통 이런 확인 작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서류에서 공백이 발견되었다. 직장 변경이나 이사로 설명되지 않는 몇 년의 기간. 경찰에게 이것은 명확한 신호였다. 그런 공백은 좀처럼 비어있지 않다. 질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의료기관과 사법자료의 기록 보관서로. 답변은 점차 도착했고 새로운 문서가 나올 때마다 그림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60년대 초반 자료에 그레이엄 영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가족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었다. 친척들의 장기간에 걸친 건강 악화, 계모 몰리 영의 죽음. 당시 이 사건들은 범죄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재검토되었다. 문서에는 1962년 영이 자백 진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상세히 묘사했다. 독성 물질의 사용, 반응 관찰, 상태 변화 기록.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그가 수년 후 헤들런드에서 보여준 모습과 직접적으로 일치했다. 다음은 의료 감정사였다. 그는 심신상실 판정을 받고 강제 치료 명령을 받았다. 거의 9년 동안 그는 브로드무어에서 지속적인 감시하에 있었다. 석방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1971년 초 그는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타당해 보였다. 자료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경고도 없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사진연구소의 조용한 신입 직원이 독극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된 과거를 가진 인물임이 드러난 것이다. 헤들런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의 공통점은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증상들, 희귀물질에 대한 언급, 이전에는 평범해 보였던 행동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다. 이 순간부터 영은 더 이상 배경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는 그의 지식, 침착함, 그리고 벌어지는 일에 대한 무반응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수사는 급격한 전환을 맞았다. 기이한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시스템이 이미 한번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한 인물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레이엄 영의 과거가 경찰에 알려지자 그와의 대화는 더 이상 형식적인 확인 절차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부 사항을 우탁하거나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접적인 대립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수사관들 앞에 앉은 인물이 그들 대부분보다 독극물에 대해 더 잘 안다는 사실이었다. 영은 공식적으로 소환되었다.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압박은 없었다. 형식적으로 그는 아직 체포된 상태가 아니었다. 대화는 차분하게 구성되었고 그는 첫 순간부터 그것을 느꼈다. 그는 침착하게 들어왔다. 서두르지 않았다.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평탄했고 억양은 차분했다. 그는 주의 깊게 들었고 대화를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혐의에 대해 그는 부인으로 반응했다. 사진연구소에서 일어난 일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오직 기술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의도적인 개입도 부인했다.
대화가 화학물질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자 균형이 눈에 띄게 기울었다. 이 주제에서 영은 자신감을 느꼈다. 그는 용어를 우청하고 세부 사항을 바로잡았으며 마치 경찰이 아닌 동료와 대화하듯 물질의 특성을 설명했다. 점차 그는 스스로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몸에 탈륨이 있는지 검사해보자고 제안했다. 과시하는 태도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일반적인 실험실 접촉 과정에서 물질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이 검사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미리 알고 있었다. 분석 결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사용했다. 수사관들은 이를 간파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신문을 더 진행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 형식적으로 영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렀다. 그는 자백하지 않았고 실언하지 않았으며 말꼬리를 잡힐 여지를 주지 않았다. 대화는 직접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문자 그대로 평가한다면 자백은 없었다. 하지만 신문을 통해 경찰은 다른 것을 깨달았다. 그들 앞에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있었다. 이후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찾아야 했다. 수사는 대화에서 행동으로 전환되었다.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관심은 영의 아파트, 그의 개인 소지품 그리고 사진연구소의 개인 사물함으로 옮겨갔다. 해석이나 변명 없이 해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이 순간부터 대립은 대화실을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찾아내느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었다. 수색은 대화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순간이 되었다. 영장을 발부받은 후 경찰은 더 이상 영의 설명이나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 그가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물건과 기록들이 수사의 중심이 되었다. 아파트 수색은 순차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진행되었다. 각 공간은 개별적으로 기록되었고 개인 소지품은 체계적으로 검사되었다. 이미 2단계에서 이 공간이 단지 생활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찬장에서는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들이 발견되었다. 일부 용기에는 제조사 라벨이 없었고 몇몇은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발견된 것들 중에는 탈륨과 다른 독성 화합물들이 있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이나 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보관 상태는 의도적으로 모였다. 물질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 이것은 우연히 남았거나 잊어버린 재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인 사용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시에 사진연구소의 개인 사물함 수색도 이루어졌다. 그곳에서는 추가적인 실험기구와 근무 시간에 작성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이 물건들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을 직업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결정적인 발견은 나중에 이루어졌다. 서랍 중 하나에서 표지도 없고 외부 표시도 없는 공책이 나왔다. 겉보기에는 아무 특징도 없었다. 바로 그것이 핵심 증거가 되었다. 내부에는 규칙적이고 명확한 기록들이 있었다. 날짜, 이름, 투여량 표시, 간략한 코멘트. 글은 설명이나 감정 없이 건조했다. 구조상 개인적인 메모라기보다는 실험 일지에 가까웠다. 기록에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양을 투여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과 신체의 반응이 기록되었다. 별도의 줄에는 상태에 대한 간략한 평가가 주어졌다. 망설임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관찰과 계산뿐이었다. 이 기록 속의 사람들은 인격체가 아닌 관찰 대상으로서 제시되었다. 일부 기록은 사진연구소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일치했다. 날짜는 직원들의 건강이 악화된 날과 부합했다. 묘사된 반응은 나중에 의사들이 기록한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졌다. 그의 지식, 접근성, 그리고 기록된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우연의 일치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았다. 수색은 결과가 말과 버전에 좌우되던 역사의 한 부분을 끝냈다. 이제부터 수사는 해석이나 변명이 필요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바로 이 발견물들이 사건이 수색 단계에서 공식적인 기소 단계로 넘어가는 다음 행보의 기초가 되었다. 수색에서 나온 자료들이 그의 앞에 놓이자 대화의 성격이 즉시 바뀌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기록이 담긴 공책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간접적인 자료나 추측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손으로 작성된 기록된 행동이었다. 반응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신문에서 유지하던 이전의 침착함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용어를 우턱하거나 세부 사항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공책 페이지에 집중되었다. 대답 사이에 침묵이 길어졌다. 수사관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재촉하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그 기록들이 우연이나 실수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시간을 주었다. 날짜, 이름, 투여량이 명확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었다. 얼마 후 그의 말투가 변했다. 방어적인 태도가 사라졌다. 다른 종류의 확신이 나타났다. 그는 부인을 멈추고 기록의 내용을 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계획된 과정으로 이야기했다. 정확하고 건조한 용어를 사용했다. 계산에 대해 논평하고 투여량 선택을 설명하고 관찰 결과를 묘사했다. 그의 말에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일어난 일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는 모든 일이 충동적이지 않았다고 별도로 강조했다. 준비 과정, 물질 선정, 반응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연상시켰다. 대화가 사진연구소 사건으로 넘어가자 그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이름을 댔다. 행동의 순서를 묘사했다. 시간 간격을 명시했다. 같은 대화에서 그는 밥 이글과 프레드 빅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차분하고 무심했다. 그는 결과에 대해 마치 투여량과 기간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다른 동료들에 대한 시도도 인정했다. 이 사건들을 그는 미완성된 단계로 묘사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수집된 그림의 최종적인 확인이 되었다. 이 순간까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제 자백이 발견된 증거와 확인된 사실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했다. 압박에 못 이겨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 그의 말은 마치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함께 무언가를 숨길 필요성도 사라진 것처럼 들렸다. 이 단계에서 대립은 끝났다. 그가 수년간 해왔던 게임은 불가능해졌다. 이야기는 그림자 속에서 나와 공식적인 영역으로 넘어갔고 이제부터의 전개는 그의 말이 아닌 법적 절차와 기록된 증거에 의해 결정될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평범해 보였다. 복잡한 계획이나 은밀한 행동은 없었다. 모든 것은 근무 시간에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 점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수사팀이 일기장을 확보하자 사건의 열쇠가 실험실 과정이나 희귀 시약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 리듬 속에 녹아 있었다. 사진연구소에는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 중 누군가 이 사소한 역할을 맡았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경영진의 관심을 끌지도 않았다. 입사 후 천몇 주 동안 영은 점차 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요하지도 돋보이려 하지도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은 유용하게 보이려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신입 직원의 평범한 도움으로 비쳤다. 차를 준비하는 것은 그에게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주었다. 그는 직접 컵에 차를 따르고 직접 테이블에 놓았으며 누가 어떤 컵을 가져가는지 직접 관찰했다. 이는 불필요한 주목 없이 사람과 컵을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게 했다. 일기장에 따르면 물질은 선별적으로 첨가되었다. 모든 컵에 넣지는 않았다. 특정 인물들을 위한 컵에만 넣었다. 양은 미리 계산되었다. 기록에는 감정적인 코멘트 없이 투여량과 예상 반응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그는 관찰했다. 건강 악화의 첫 징후가 나타나는 시간을 기록했다. 반응을 비교했다. 간략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표현은 짧아지고 계산은 더 정확해졌다. 영향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났다. 이는 경계심을 낮추고 우연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직원들의 상태는 피로, 계절성 질환, 그리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 탓으로 여겨졌다. 차를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은 위험의 원천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이는 의심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었다. 수사팀은 또한 영이 자신의 행동이 직접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을 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를 골랐고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이도록 신경 썼다. 일기장에는 누가 차를 바로 마시는지, 누가 컵을 책상 위에 남겨두는지에 대한 메모가 나타났다. 이 관찰은 그가 기록을 실제 사람들의 상태 및 증상 발현 시간과 더 정확하게 연관짓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재구성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것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평범한 업무일에 녹아든 일관된 계획이었다. 일상적인 사무실 의식이 범행 도구가 되었다. 그 평범함이 눈에 띄지 않게 했고 직접적인 의심 없이 장기간 행동할 수 있게 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계획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시간, 사람, 그리고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로 나뉘기 시작했다. 이것이 수사의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었다. 수사 절차가 끝난 후 사건 자료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오랫동안 조서, 감정서, 재구성으로 존재했던 이야기는 공개 재판 단계로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해답을 찾지 않는다. 그 해답들이 법적 형식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심리는 1972년 12월 20일 하트퍼드셔주 세인트 올번스 형사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이 법원이 사진연구소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했다. 법정에는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기소의 기초가 된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벌어지는 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해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졌다. 영은 재판 내내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의 발언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질문에는 짧고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자백을 거부하고 일관되게 변호 논리를 고수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입장을 구축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투여량 계산과 관찰 기록이 담긴 일기장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문서의 진위와 그것이 사진연구소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독극물 전문가들의 소견은 직원들의 건강 악화가 우연이 아니며 기록된 계획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사무실에서의 행동 재구성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배심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 의식이 어떻게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는지가 설명되었다. 각 세부 사항은 증인들의 증언 및 사건의 시간 순서와 비교되었다. 사건의 전모가 논리적으로 내부 모순 없이 맞춰졌다. 변호인 측은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영의 과거 의료 감정 결과와 전문기관에서의 수용 사실을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법원에서 검토되었으나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바꾸지는 못했다. 검찰 측 전문가들은 그의 계산적이고 통제된 행동을 지적했다. 행동의 일관성, 투여량 조절, 그리고 일기장의 결과를 기록한 것은 결과에 대한 이해와 의식적인 결정을 증명했다. 1973년 1월 12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렸다. 영은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소 복역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그는 웨스트 요크셔주 웨이크필드 중범죄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을 살게 되었다. 이 기관은 특히 위험한 수감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종신형 집행에 사용된다. 선고 후 영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시스템이 틀렸으며 미래에 자신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법원 기록에 남았으나 법정에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은 사진연구소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시켰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 자체를 끝낸 것은 아니었다. 이 결정들의 여파는 법정 밖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었다. 영은 웨이크필드 중범죄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남은 생은 대중의 관심 없이 흘러갔다. 기관 내에서 그는 절제된 행동을 보였다. 규율 위반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갈등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입수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독성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그는 여러 해에 걸쳐 이언 브레디를 포함한 다른 유명 수감자들과 제한적인 접촉을 유지했다. 이 모든 것은 교도소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보고서에서 사라졌다. 그는 과거의 사건들이 논의되거나 재검토되지 않는 닫힌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1990년 8월 42살의 나이로 영은 감방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의료 검사 결과 심장마비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속편 없이 끝난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시스템적인 결정과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가 판결이 내려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례로 남아있다.